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적폐. 오랫동안 점차 누적된 것들이 뭉친 것이라는 뜻이며 동의 여론은 반동이 있다. 민족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정치가들이 집단주의적 정신 세계의 어떤 그 엄울한 기운을 동원을 해서 하나의 주체 사상이라는 기괴한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과연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판결할 때 나만 새로 외쳤네. 난 이 나라에 아직도 The Fall of NL 80년 5월 18일에 종기로 난사 민주화 만세. 그 꼴 보고 자란 80학번 대학생. 사람 죽여도 괜찮네 잘못된 세뇌. 수업은 땡땡이 머리는 텅텅 비. 화염병 제조는 내각킹 운동권 놀이. 독재 아닌 체제가 필요해 고작 생각한 게 내셔널 리버티. 폭력도 상관없어 민주화란 타이로. 다 죽여 우파러 다 받고 역사로. 일단 진보라는 가면 그 뒤엔 구구해내면 북한에 가면 내국자로 환영.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정리부터 해야만 한다. 마침 서정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이 1위를 하고 있었다. 헌법에 위반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그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그 첨부자료라고 해서 21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가 언론 기사입니다. 언론 자료만 가지고 그냥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65조 1항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이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하면 위반했다는 어느 정도 팩트가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때 탄핵소추 의결할 때 보면 그때 국회 아마 국정조사특위 가동하고 실제 활동도 제대로 안 할 때였거든요. 사실상 그냥 여론만 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죠. 근데 대비되는 예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미국 그 닉슨 대통령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조사만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했거든요. 상원에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한 1년 동안 조사를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원에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또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비하면 우리는 너무 조급했죠. 너무 조급했고 사실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의원들 중에서 이 탄핵소추 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의원들이 없더라고요. 증인신문 마치고 또 최후 변론하고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3월 14일 딱 못 박은 그날이 1월 25일이거든요. 아니 권선동 위원장이 그때 어제 전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서로 의사연락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한철 소장이 살짝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제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그 이후에는 뭐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든 말든 증인 채택했던 것도 기존에 다 날리고 어쨌든 뭐 감정 신청하자고 해도 날리고 이러면서 그냥 쭉 그때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태도가 엄청 강해졌거든요. 강해져서 어쨌든 절차 진행 강행했고 사실 저희로서는 뭐 하고 싶었던 거 반도 못 해본 채로 그냥 그렇게 결론이 났죠. 이진동과 측근 김수현, 탄핵 사태의 핵심 고영태가 만난다. 이진동은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한 적이 있다. 고영태는 최순실 관련 제보가 있다며 이들을 만났고 이진동은 그에게 CCTV 설치를 명령한다. 얼마 후 고영태는 그에게 의상실 영상을 건네는데 이진동은 기다리라고만 한다.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의 핵심 TV조선 이진동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 지금 뭐 청와대 대변인이죠. 이 두 기자가 자랑스럽게 쓴 책이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쓴 책에 8월 28일 날 내가 A하고 통화를 했다. 당신 한겨레 신문 기자 만났느냐? 만났다. 어디까지 이야기해 줬느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명줄이 걸린 사건이다.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해 줬다. 뭐 A 검사로 써놨지만은 정황상 그리고 이 A 검사가 당시에 수사 라인에 있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전 고검검사였어요. 윤석열은 수사 라인에 없었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소위 특검 수사 팀장이 됐다는 사실 감추기 위해 가지고 책에다가 그걸 안 했다고 써놨지만은 김수현 녹음 파일에 보면은 거기에 김수현하고 고영태하고 이 자기 고영태 친구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이진동 기자가 한 검사를 곧 만나고 난 뒤에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 검사가 변장균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럼 변장균 신정아 사건은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에 수사를 했고 이진동 기자는 신정아 변장균 사건을 자기가 특종 보도한 기자라고 엄청나게 자랑하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어받을 특검 의욕적으로 출발했죠.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의 화려한 등장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다. 윤석열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특검팀의 지휘부도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윤석열은 불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된다. 하지만 그에게 복수할 기회는 곧 찾아왔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전국이 명관이냐 원태우를 구속하라.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 행위들은 국정원을 정치에 악용한 정치 세력의 행태에 더하여 국정원이 가진 방대한 권한이 제대로 견제될 시스템이 없었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그에게 다시 칼이 쥐어졌고 윤석열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한다. 2013년 국정원 댓글특검 당시 감사를 맡았던 진재선. 그는 운동권 출신으로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했었다. 이런 인물을 윤석열은 공안부에 배정했는데 그 자리는 자살한 정통 공안검사 변창훈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죽음의 행렬이 시작된다. 김기식 카이 부사장,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등이 운명을 달리하고 뒤이어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결한다. 영장 심사 때부터 모욕을 받은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저를 떠나는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은 제 친구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진행하는 죽음의 행렬은 이미 윤석열 이전에도 있었다. 한나라당의 유해창 후보가 46.8%,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9.1%로 2.3%. 이상영 전 부산시장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때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뛰어들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대차그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전 서울시 주택국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 당시 현대 정몽원 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피는 다시 피를 부른다고 했던가. 결국 죽음을 이용한 권력은 다시 피를 불렀고 광기의 잔치를 벌였던 노무현 정권은 그 죄가를 치러야만 했다. 피와 분노,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권력의 마지막 선택.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권 때 전성기를 맞는다. 박시환이 대법관으로, 강금실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사법부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대거 장악한다. 그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조직 소속 판사들이 대통령을 비꼬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다 결국은 해체된다. 2011년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설립하는데 그건 간판만 바꾼 제2의 우리법연구회였다. 김상환, 박정화, 김선수 등도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김선수는 통진당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사건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리인들로서 비록 그 해산 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반공주의에 찌든 그런 사고방식을 국가 전체적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법원을 장악한 그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타겟으로 삼았다. 전남 목포 출신 유남석이 헌재 소장이 되고 이념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 경력을 가진 자를 헌법재판관에 앉혔다. 군 동성애와 동성혼의 수용을 요구하고 위장 전입 등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진입했다. 부인까지 이용하는 치졸함마저 겸비한 화려한 극강의 라인업이었다. 저의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단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카르텔의 힘으로 법을 이용한 무자비한 폭력은 판사가 판사를 탄핵하는 사태까지 이른다. 문제 제기를 한 판사는 이번에도 단 한 명뿐. 사실 확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법관들이 나서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고 주변에서 들은 소문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지금 법관 대표를 이끌어가는 의장단과 그 몇몇 분들의 의안들은 대개 의안이 올라오면은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법관이 제일 피해야 될 부분은 정치화거든요. 세력화가 때로는 정치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동료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의결한 사실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탄핵 같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사법부의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죠. 근데 이러한 일을 사법부의 판사들이 동료 법관을 탄핵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판사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이른바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법이 정치에 의해 몰락된 경우는 과거의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21세기에 한국의 법치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춤을 추며 환호하고 있다. 마치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들처럼 개샹마이의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할렐루야. 14명 중 13명의 대법관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쪽의 어떤 이념에 치우쳐진 그러한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는 이것은 우리 헌법이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요인이죠.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다수와 소수가 결정되도록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러한 권력 분립적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감히 대통령을 대한단 말입니까? 감히 처벌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적절히 좀 재판 업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위에 정치도 군중도 올라서 버린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법의 기본적인 기능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 이 두 자유를 어떠한 집단적인 폭력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 보호를 할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발전한다는 그 일종의 믿음 위에서 근대법 체계가 성립해 있는데요. 한국의 법관들에게는 그와 같은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법 사상이 저는 교육되지 않고 또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70주년 전승절 기념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르재단과 K재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K재단하고 미르재단의 배경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 문화재단, 체육재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할 때 중국이 아직은 그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협치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돈이 보이자 똥파리들이 몰려들었다. 내가 저기 재단으로 뭐 부사무총장 그걸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유명한 재단을 심어놓고 나중에 나하고 그다음 관계가 끝나더라도 체육재단 잡아놨지 여기 재단 잡아놨지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형이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그렇게 해서 차관동한테 뒤집어 씌우면 된다고 봐요. 물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고영태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개입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대세의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거대한 프레임이 하나 잡히게 된 것이죠. 이 K재단, 미르재단이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마치 거대한 어떤 악이라는 프레임이 잡혀버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친정부 단체에는 전경련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JTBC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청와대는 보도 이후에도 어버이연합에 지원을 하라고 전경련에 요구한 사실이 오늘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청와대가 요청한 사항을 일명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전경련이 그걸 한 20, 30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2017년도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경련도 청와대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 수석으로 임명되었던 안종범은 검찰에서 문학의 우파단체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며 배신했고, 전경련 이승철은 문화계와 체육계에 문제인사가 많아 지원할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다. 청와대가 가해자이고 전경련이 피해자인 것으로 구도를 바꿨고, 또 전경련 관계자, 특히 상층에 있는 그 임원들의 경우에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또 정치적 압박, 또 사법적인 어떤 구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일부 진술 중에는 사실이 과장되거나 실질적으로 발언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는 사실이 없었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 내부 필요에 의해서 거짓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이승철을 비롯해 전경련의 임원들도 특검에선 강요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전혀 다른 진술로 번복한다. 전경련과 이승철의 배신은 계속되었다.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자 검찰에서 제일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람이 허현준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허현준 행정관의 위치를 보자면 청와대의 어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말단의 직원이었고, 지난 탄핵 정국 이후에 모두들 이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허현준 행정관만이 우파 단체를 지원했던 것은 어떤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언론에 나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리스트 작업을 했던 건 부처들은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영화계, 문화계라면 뭐 문화예술 작품으로 다양한 형태로 반정부 또는 반체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그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종북 집단이나 또는 급진적인 좌파 또는 반체제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보조금이나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것들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조사를 한 걸로, 그게 본래 그 리스트 작업이 작성된 경위로 알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혹시 그런 국가 반체제 반정부 활동 자금을 사용되는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그 피해도 실제 직접적으로 가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기춘 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 유진영의 배신 이후 충북 지역 민해총 회원들은 발빠르게 시위에 들어간다. 그들의 대장인 도종환이 문체부 장관 자리에 오르자 그들에겐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수혜자인 두 사람은 승리의 족발을 뜯었다. I just want that money, baby.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I just want that money, baby. 그리고 사실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전경련에게 강요죄를 인정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경련이란 단체에 어떤 강요를 했다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전경련 내부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전경련 부회장의 개인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경련 측에서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단체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전경련 스스로가 이 단체는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해서 거부했던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강요가 되려면 청와대가 지시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강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경련 내부에 어떤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고 또 전경련의 내부적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체도 아닌 부회장의 개인적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승철의 야심과 그리고 전경련의 배신. 그들이 만든 화이트리스트는 매우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만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보수단체와 일반단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건 매우 의도적이었다. 보수단체로 분리된 곳들은 향후 시대정신 계열로 재포장되어 최승호가 만든 뉴스타파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뉴스타파가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와 관련해 정부가 보조금 횡령 의심 단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민간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뉴스타파. 저는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탄핵 때는 블랙리스트로 이제 사고가 터졌었고 그 다음에 터진 게 화이트리스트였잖아요.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만들어낸 곳이 있는데 그게 전경련이었습니다. 우파 시민단체에서 향후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체들의 명단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때 정부에서 이 단체들 좀 키워서 시민단체를 조금 이제 조율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것은 화이트리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쟤네들한테는 반드시 죽여야 될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마침 그게 이제 전경련에서 아주 정리 잘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고 뉴스타파를 잡아서 다 죽여버리자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전경련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전경련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놈들이 한 짓은 뭐냐면 정부를 배신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업가들을 옹호했던 보수 진영을 배신했었고 그 다음에 우파 시민단체를 아주 괴멸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게 이제 저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화이트리스트의 가장 밑바닥 마지막 단계가 지금 오늘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가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상당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거슬렸던 것이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진술하게 됨으로써 제가 구속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승철, 배신과 시민단체 괴멸의 공으로 받은 퇴직금 20억. 참 초라한 보너스였다. 권력은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한다. 기업가들과 기업은 그 돈을 만드는 권력 연장의 수단이 되었고 그들은 영원히 배고픈 돼지처럼 미친 듯이 돈을 먹기 위해 기업가들을 길들여야만 했다. 이제 기업가들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가장 탐욕에 불타는 대상을 상대해야만 한다. 그런 그들을 좌파 정치인들이 무시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남이 질문하면은 동문서답하는 게 버릇이에요?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아마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소위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내가 뭔가 만들면 멋진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 또는 멋진 일을 할 수 있겠다 또는 상당한 그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하는 충동 자체가 죽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기업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야수성이 사라지고 초식동물처럼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점수로 매겨봐라 그러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 10점이 기준이다 그러면 아마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의. 그들은 정의라는 이름하에 기업가들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삼성부터. 그래서 장하성 같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총 가서 완전히 들었다 나왔다. 적대적 감정을 가진 자들이 기업의 주총을 이용해서 자본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이상한 무기들을 들고 와서 결과적으로 기업을 공격하는 무기로 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 기업들은 좌파 단체들에게 낑을 뜯기기 시작한 겁니다. 말하자면 깡패들이 찾아와서 돈 내놔라고 요구하는 꼴이죠. 그럼 뭐 할 수 없이 시끄러우니까 또 기업들도 약점들이 많고 하니까 그들에게 말하자면 관리비 또는 보안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가 기업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된 출발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담당 직원이 다 임명이 돼 있어요. 참여연대 담당 직원 가서 항상 모셔야 되죠. 낑도 뜯기고 거꾸로 앵벌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기업과 시민단체, 좌익 시민단체들의 관계였습니다. Sing my song. Money. I need some money. 권력에 길들여진 기업가들은 이제 권력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호구로 전락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을 특별히 요청했다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마음의 벽이 있었지만 이제 기업가들은 권력이 가라면 어디든 간다. 그곳이 비록 북한일지라도 그곳에 가서도 기업가들은 사회주의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다. 먹을 건 맛있게 다 먹으면서 옥류관 냉면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갔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없던 걸 만들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마로 세계의 축제를, 비비고로 한식 트렌드를, 영화로 글로벌 콘텐츠를, 드라마로 세대 간의 소통을, 네, 우리는 문화로 미래를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문화는 CJ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문화를 만듭니다. CJ. 그래서 SK가 사회적 기업 행복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누고 도시락 만드는 일자리를 나누고 그 이윤을 다시 사회와 나누는 착한 기업. SK가 사회적 기업과 함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용만, 또 송경식, SK그룹의 최태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좌파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지 어떻든 굉장히 좌익적 세계관, 말하자면 반기업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과 상당히 친밀하거나 또는 결탁되거나 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 우익 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꺼려하거나 인색하고
반면에 그들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 좌익 좌파 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들의 정치적 성장을 도왔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훈련되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급진 좌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결국은 기업가들에게 그들의 안방까지 내놓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그저 칼날을 들이댈 줄은 차마 짐작하지 못했겠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삥 뜯는 수준을 넘어 아예 기업을 통째로 먹으려고 계획한다. 기업운영위원회에서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을 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하는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국 경영계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은 국민연금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매우 합법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국가에서 기업을 지휘하게 되죠. 국민연금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기업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결국 이런 침해가 누적되면 그 기업은 기업 경영 활동이 잘 안 되죠. 당연히 망하겠죠. 뭐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두말할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 그 사회주의죠. 大家好,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시간 문화와 전통을 함께 해오며 닮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이틀째 행사의 한중 경제 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리영이의 파르긴과의 대화, 이런 책을 보면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 모택동에 대한, 홍위병에 대한 한없는 숭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자들이 문제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상한 리영이 똘마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간첩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존경한다고 주장했던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연초에 한복을 입고 나가지고 중국 인민 여러분들에게 설인사를 하는 정도 같으면 머릿속이 완전히 이 친중의 무슨 중국에 대한 노예근성에 쩔어 있는 겁니다. I think as President Moon's presidency continues, his policies will find a gradual acceptance. But that puts the whole of Korea at risk. There is the chance of conversion to communism, which would create a very unpleasant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ith probably the North dominating, because they've always believed in communism as an ideology, and that will find the gradual acceptance in the longer term too. 문재인 정권하에서 발생한 이른바 초계기 사건.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For
example, there could be no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leave Japan as the first line of defense. That would mean that China could expand into the region, and it would begin to dominate that whole North Asia region. And we know that they're very active in the South China Seas, which is responsible for a lot of the transport of goods on the planet. And if they sew that up as well, then you've got a substantial region of influence that China can dominate very, very easily. So this is a substantial impact of President Moon's policies. It would change the world order to some extent. And it would make the US very vulnerable because they could only defend a position from Japan. 중국은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발표, 일방적으로 남중국해를 점령한 다음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서태평양. 미국 싱크탱크인 CSBA와 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2020년까지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9년 1월 29일 중국은 미국 항모를 겨냥한 둥평 26의 실험 발사 장면을 첫 공개했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2049년까지 제2도련선에서 미군을 축출, 서태평양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도련선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 중국 모흥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1대1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중국의 시진핑과는 다르게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무시당하고 고립되어 간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고립되어 가고 있다.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북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제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부가 북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제 언론사의 어떤 기자를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취재해서 배제를 한 것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또 국민의 기본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하자 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is can happen again in other spheres of journalism. What if tomorrow the government decides to ban journalists from covering other issues like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As you can see, it's quite large, but it's not really reported well by the majority of the South Korean press when this occurred. NBC did cover this, and KBS covered it briefly. And both of them got punished after Moon Jae-in became the president. They portray Kim Jong-un in a very positive light. And they also portray Moon's political opponents as people to get rid of. And they have a term for this, a new term that was invented, and it's called 적폐 청산. The next item is 더불어민주 Party, which is the ruling party. Earlier I mentioned that they're trying to suppress the small media outlets and YouTube. Well,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They actually approached Google Korea and asked them to delete or remove 104 YouTube postings. And they label them as fake news. So what happens? 더불어민주 Party then summons the head of Google Korea to the National Assembly on charges of tax evasion, and also to talk about Google or YouTube programs. Let me just quickly mention one other, another libel case, and this is for a journalist, Kim Se-hee, and a cartoonist, Yoon Se-in.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일단 본인이 밝히는 거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밝혔다가 말을 바꾸고 예전에 말한 것과 달라진 거에서 앞에 말에 대한 반응들을 고소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 자체도 억울했는데, 두 번째는 이게 공인이냐 아니냐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력 언론들이랑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또 국가 공권력의 집행을 막고,
또 막 엄청나죠. 사회적인 정치적인 사람들과 영향력도 커서 도대체 기자회견을 몇 번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사인도 정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사과를 하려거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짚고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반인이 어딨냐.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는 일반인이 어딨냐.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결국 판결에는 한시적 공인이라고 해서 저를 유죄로 했더라고요. Prosecutor pursued this case because they pointed out the truth. I'm not kidding. 추초를 바치도 문제야. 지금 김정일이 죽었다고 외신들이 난리야. 이런 상황이 무슨 도가니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후 대한민국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침략지는 바로 종교였다. 그 선봉장에는 좌파 언론인 한겨레가 나섰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달 27일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란 제목의 보도에서 교계 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임이다. 자유를 위해 광장에서 기도회를 연 것이 태극기 집회의 시초였고 현 문재인 정부에게 눈의 가시였다. 이거는 동성애를 정말 이렇게 법제화돼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말살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말살 없고 정책이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예. 것까지도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종교의 자유, 이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왜 마지막 자유의지인 종교를 파괴하려는 것일까?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 최전선에서 싸우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쭉 살펴보시면 기본권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돼요. 근데 거꾸로 지옥화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기본법으로 세팅하고자 했던 노력들, 이게 사실 칼빈에서 시작돼서 계속 발전하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쭉 그 흐름이 있거든요. 정신적인 기본권 중에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양심의 자유하고도 연결돼 있고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가 항상 같이 묶여서 다니죠. 근데 이 인간의 주요한 자유인 정신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이걸 침해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는 나라일수록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남의 억압을 받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분업하고 교환하고 경쟁하고 개방하고 통상하는 어떤 세계인의 행동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문화죠. 그런 문화로부터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대신에 민족주의적 어떤 집단주의적 어떤 신비주의적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문화가 성숙하고 기성을 부리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 자체를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집단, 민중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인 것처럼 법이 추구하는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된 인식이 성립한 거죠. 북한과 무리하게 어떤 정치적 공작을 통해서 뭔가 남북한의 정치 체제의 합작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러한 전체주의적 어떤 그 정치 공작에 대해서 한국의 자유 시민들은 이제야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할 때가 된지 모르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위한 혁명은 피를 흘리는 희생은 오히려 지금부터 필요할지 모르죠. 저는 이제부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독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자유를 쟁취했다. 자유는 그렇게 피로 쓰여진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되었다. 초대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인데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다음 연설을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30년간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에 그 대한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데 불과 38년 아닙니까? 이 38년의 역사, 짧은 역사에 전혀 새로운 어떤 이념을 갖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게 된 데에는 우리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왔다, 이식시켰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죠. 1917년 이후 공산주의 광풍이 세계를 휩쓸며 지구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유럽을 비롯해 소련과 중국, 쿠바가 그렇게 넘어갔고 공산주의 혁명은 너무나 쉽게 전체주의 포갑 정치의 본질을 드러냈다. 다른 나라를 말할 필요도 없이 기괴한 형태의 독재 공산 정권이 대한민국의 바로 머리 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켰던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란 이름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다. 정말 그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대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 충정로 KT빌딩 지하에서 난 화재로 지난달 6일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지금까지 3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경흥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선창 1호 선장 5무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요. 북한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김정은의 한마디에 나라를 지키던 초소들이 폭파되었다. 그 이후 주한민국 철수와 평화협정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도대체 누굴 위해서? On my recent visit to Pyongyang, North Korea.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정당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우리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닫힌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우리 민족의 저변에는 그 닫힌 경제의 고유한 폐쇄적인 어떤 세계관, 종교관 이런 것들이 침잠해 있죠. 한국에서는 억눌려 있던 이와 같은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세계관, 종교관, 인간관, 사생관 등이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그 경제개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민족주의적 내지 사회주의적 정치가들이 그러한 집단주의적 그러한 그 정신 세계의 어떤 그 âm 울한 기운을 동원을 해서 하나의 주체 사상이라는 기괴한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민족의 영혼, 정신의 정수로 받드는 것이 주체 사상인데 그 기괴한 어떤 마성적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근원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오래된 폐쇄 문화에 기초한 âm 울하고 음산한 어떤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일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라는 이름하에 세상에 유례없는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21세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고 자유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자유를 위해 70여 년을 달려왔던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아닌 원시 미개 사회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듯하다. 법도 자유도 없이 모두가 개돼지로 살아야 했던 과거 옛 조선처럼. If we could see into President Moon's crystal ball, then I think we'd see a picture of unification. But it would not be a unification on his terms, because the communists, perhaps aided by China, would take over and impose their regime on South Korea. So although we are gradually seeing that South Korea is being subverted by clandestine groups, then the end result of a unification is going to be a new Korea, a different Korea, that follows the ideology of the North and not of the South. 가짜 보수 정치 세력 이 그냥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립시다, 여러분. I think the Korean people need to recognize the truth of their predicament. Everything at the moment is at risk. Their government, their communities, their trade and commerce, their moral values, it's all at risk. They need to have truthful leaders who will make sure that these values are restored, and in that way they'll gain the respect of the world. 보스를 기다리는가, 리더를 기다리는가. 그 무엇을 기다리던 이제 우리에겐 이승만도 박정희도 없다. 슬피 운다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누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친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힘들어도 스스로 자유를 지키려 나서야 한다. 일본 국민들도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시작했다. 그들은 왜 일본에서 태극기를 들어야만 했을까? 한국 분들 말고 일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공산주의와 소외되는 상황이 된다고 많은 많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일본에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그런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헌신해왔던 많은 애국 시민들, 자유 시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으로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위협의 상황까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법치와 공정과 북한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 보이고요. 법치는 무너지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삭제되고 종교의 자유마저 훼손되는 나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억울해하고 남탓만 하거나 자신만 옳다는 주장들. 이젠 의미 없는 시간이 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지만 우리가 당신이 원하던 봄은 아니다. 꽃샘추위가 마지막 우리의 자유를 먹어치울 것이다.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젠 당신 차례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언론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제기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수사가 된 사건이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반론권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목도하고 계시겠지만 구속 재판이 사실상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레임이 짜여진 사건에서는 일단 인신이 구속되고 반론권이 제한되며 언론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계속 재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프레임에 계속 적응을 하시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꾸 따라가신다면 그 다음 차례는 언론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목소리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라는 게 지켜지는 것이고요.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께서 물러났지만은 그래도 이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저런 분도 검찰과 법원에서 죄가 있다,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는 판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가 그냥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법원에서 마음대로 재판해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이제 법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이제 형사 소송에 대한 것도 아시고 이래 알아가지고 진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지 뭐 사법 정의만 부르짖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저는 만화가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풍자와 과장과 이런 뭐 패러디 이런 게 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팔에 이렇게 족쇄가 채워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만화가를 이렇게 탄압하거나 잡아가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좀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표현의 자유가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체의 결과는 사실 멸망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해체보다는 수호를 하죠. 뭘 수호합니까? 헌법의 기본 가치들, 그리고 자유와, 그래서 법치와 이런 것들을 수호해내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법치가 살아있으면 가짜 정의,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적폐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정한 법이 실행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호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체와 맞서라.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진리를 수호한다. 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는 그 주권의식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국가의 복지에 의탁해서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자기의 책임의식이 필요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내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 아마 바로 올바른 정치 선택이 가능하고, 그런 올바른 정책의 선택이 뭐 정당이 누가 되든 간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토대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 정치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국민들의 자기 결정이죠. 그 국민들의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서면 저는 뭐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도 아주 발랄하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민족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고, 또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든 간에 이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참여해서 성취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최소한 또 1년에 한두 권 정도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가 우리 국민 대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학문을 하자. 이번 카메라 됐어요? 예. 한번 됐습니다. 치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자, 기록용 시퀀스입니다. 하나, 둘, 셋. 변함없이 내 생각과 또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아내 우리 민주 씨, 그리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잠시 가족을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길게 해주세요. 네. 길게 봐야 되잖아요. 길게 말하기가 어려워.